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근데 사실은 이 제목을 배경으로 두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실 거고, 또 하나의 배경은 아까 이제 잠깐 여기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민주노총 직선 3기 지도부 선출이 있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또 작성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 내부에 자기 정확성은 있지만 이게 이제 그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런 식의 제약은 또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제 발제를 들으시면 편안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일 먼저 사실은 요거에 대한 실질적인 발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 제목과 관련된 그 배경을 오히려 조금 머리에서 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주제하고 맞물려서. 근데 사실 제가 지목평론 3호로에도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회주의 정치의 역할을 위하여인데, 사실은 그것이 여기 오늘 이 제목하고는 더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글이긴 한데, 여기 보면 사회주의 정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무자부터 사회주의 정당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이제 사회주의 정치의 역할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을 썼었는데, 그때 사회주의 정치의 역할을 위하여의 말하자면 독자 대상은 어디냐면 이른바 한국의 좌파운동 그룹이에요. 제가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했던 부분. 그리고 사실은 이 글은 좌파만이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전체가 또 대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약간 되기 때문에 상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앞전 글 사회주의 정치 역할을 위하여의 좌파를 대상으로 해서 썼던 글의 핵심은 뭐냐면, 좌파가 독자적인 자기 정치적인 결집을 이루어야 되는데 현재 조건이나 상태가 그러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래서 무리하게 말하자면 좌파 정파 사이에서 어떤 시도를, 그러니까 결집을 위한 것이든 정당 건설을 위한 것이든 또는 사회주의 대중화를 위한 것이든,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나 조건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기본 전제 아래에서 오히려 좌파는 거꾸로 민주노총을 향해서 또는 모든 정파를 향한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속에서 거꾸로 좌파의 어떤 나아갈 길을 전망을 밝히고, 그것에 말하자면 같이 할 수 있는 좌파들이 먼저 결집이든 뭐 정당이든 뭐든 도모하는 이러한 경로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글의 핵심 요지였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정당적 시점에서 보든 아니면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적 시점에서 보든 간에 좌파가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연대 연합 정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것과 별개로 좌파의 어떤 자기 마당을 별도로 설정해 놓고 이 안에서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을 받기도 어렵고, 또 이 안에서 성공적으로 좌파 사이에 어떤 연대나 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대 연합을 할 때 두 개의 연대 연합이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연대 연합은 좌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나 특히 우리 이제 성함이 김장민입니다. 김장민 선생님이 최근에 열심히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사회주의 연합정당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회주의 연합정당은 아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연합정당 말하고 있지 않고 좌중우 전체를 포괄하는 연합정당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좌파가 나서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형성해내야 된다,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는 두 가지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좌파가 자기 독자성, 자기 발로 세상에 서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대연합정당을 해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훨씬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배경으로 있고, 또 하나는 좌파만이 그걸 제안할 수 있는 또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의당이 나서서 그거를 주장할 리가 없고, 그죠? 또 진보당이 나서서 그걸 주장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어떤 태세나 이런 걸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게 좌파는 그거를 내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대중은 그거를 그들 정당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노동자 계급 대중을 향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 대중으로부터 그것의 정당성 또는 어떤 그 우월성 이런 거를 말하자면 획득해 나가면 거꾸로 그것이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에게 압박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좌파 그걸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배경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사전 배경 설명이고 지금부터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며 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민주노총이 이제 출범한 지 25년이에요. 올해가 1995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25년인데 이제 25년 전체를 총괄해서 한번 평가를 하고 지금부터 앞으로 25년이 됐든 민주노총이 앞으로 25년까지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서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첫 번째 대목에서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총의 어떤 위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대단히까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전 세계 동시대에 지난 한 25년 동안에 동시대 전 세계 노동운동을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노동자 투쟁 또는 민주노총은 그 나름의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위해서 이제 민주노총 25년을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전체를 다 되돌아볼 수는 없고 크게 네 텀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텀이 이제 한국 사회 민주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민주노총이 이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1987년 6월 항쟁 또는 그 이전에 1980년 광주 항쟁 말하자면 이런 시절을 겪어왔지만 한국 사회에서 87년 이후가 비로소 어쨌든 그나마 형식적 차원에서라도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도입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 세계에 말하자면 이른바 제3세계로 불리워지는 이런 나라들로 봤을 때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라는 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회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고 또는 뭐 대의제 민주주의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그것만이라도 어쨌든 정착시킨 나라는 흔치 않아요. 거의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럼 한국 사회가 그렇게 민주화될 수 있는 과정에서 노동자 투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국도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남미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 이상한 형태의 어떤 그 사회 정치를 이루고 있는데 한국도 그러한 혼란과 혼선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한국 사회에 말하자면 노동자 투쟁 또는 민주노총 역할이 있었다. 물론 또 하나가 있죠. 중요한 객관적으로 그게 뭐냐면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자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내에서 일정한 자기 독자적 축적성을 갖는 말하자면 이 양대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현재 한국 사회가 말하자면 우대적이긴 하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민주노총이 해왔던 역할인데 제가 여기서 지목하고 사는 건 뭐냐면 그런데 한국 사회가 87년 이후에 97년을 경과하면서 예컨대 형식적 의미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이미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자본 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그러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반화되어지고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 이런 사회에서의 정세의 핵심은 뭐냐면 자본 대 노동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과 자본 대 노동의 대립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게 다른데 한국 사회는 이미 97년 이후로 적어도 민주노총 출범 이후 또는 97년 이후 아니면은 민주농단 출범 이후 어디를 기점으로 상관없는데 이미 객관적 정세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으로 전면화되는 그런 사회로 이미 한국 사회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동자 투쟁이든 또는 민주노총이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한국 사회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서구에 비해서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조건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자본이 전면으로 대립하는 이 정세 아래에서는 노동자는 이제 민주주의를 예컨대 노동자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기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그걸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조금 미진했던 그러니까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있을 수 있는 좀 미진한 민주적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정세를 놓치고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뭐냐면 자유주의 세력의 말하자면 하위 파트너
역할에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점이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초기에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훌륭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닥친 정세, 노동대 자본의 대립 정세 하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현재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것이 핵심적인 하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문제는 다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노동자개혁의 대표성 문제인데, 80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형성된 전노협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노동정치협회라고 전노협이 있었는데, 그때 전노협을 결성할 때 한국사에서 논쟁이 잠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87년 이후에 터진 그 노동자 투쟁의 조직 형식을 어떤 식으로 결집할 거냐를 놓고, 당시에 한국노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노총으로 들어가서 한국노총 민주화를 시키는 이 방식을 택할 건지, 아니면 한국노총과 전혀 다른 별도의 그 새로운 투쟁을 엮어내는 그런 조직 형식을 만들 건지에 잠깐의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노협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노총에 들어가서 한국노총 민주화를 시키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별도의 독자적인 노동자들을 새롭게 조직하는 정적으로 하는 얘기, 전노협을 구성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미 그 뒤에 이어서 민주노총이 건설되어지는데, 이때에도 약간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노협에서 다시 민주노총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약간 논쟁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냐면 전노협의 전노협을 중심에 놓고 당시 전노협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던 대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대사업장, 대공장들이에요. 이 동지들이 전노협으로 들어와서 전노협의 정신 아래 말하자면 이거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전노협을 해산하고 민주노총을 별도로 다시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크게 거칠게 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후자가 또 이루어졌죠. 그래서 전노협이 해산하고 민주노총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때 시점을 평가하거나 또는 현재를 평가하면서 민주노총이 전노협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마다할 수는 없는데, 제가 여기 주에서 다뤄놨지만 민주노총이 사실 전노협의 연속선상에 있지, 전노협과 민주노총 사이에 질적인 어떤 차이를 둬서 자꾸 이 양자를 분리시켜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주위에서 좀 다루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좀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민주노총이 한국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획득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그 이전에 있어서 한국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말하자면 그런 형식이었다면,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한국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 형식은 민주노총이 됐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그 87년 이후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포함해서 대략 10여 년 동안 그때의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들이 같이 말하자면 노동 조건을 개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노동자 투쟁이 앞장 민주노총으로 표현되어지긴 했지만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말하자면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97년 이후에 이런 IMF 사태가 터지고, 그로부터 한국 사회에서 말하자면 노동 분화, 노동계급 내부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말하자면 비정규직의 대거 말하자면 등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조차가 별로 없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일부 비정규직이 좀 있긴 했지만 거의 비정규직 숫자도 적었고, 그것이 한국 사회 노동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97년 이후로 한국도 이제 전면적인 신자유주의화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한 거는 오늘날 보수 세력이 아니고 자유주의 세력.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걸 도입했고, 이어서 노무현 정권도 신자유주의 전면화를 이루었죠. 그리고 당시 노무현은 그거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워딩을 개혁을 앞세워서 그렇게 해나갔는데, 사실 그 개혁이라는 게 어떤 민주적 개혁이 아니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이에요. 그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신자유주의 좌파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어려움이 처했죠. 왜냐하면 신자유가 전면되는 이 상황 하에서 민주노총 자신이 아직 충분히 어떤 그 정체성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 사회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에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이 전면화되어지면서 일단의 약간의 그 민주노총이 전 노동계급을 말하자면 대표해서 시행하기보다는 민주노총 조직원
위한 투쟁의 일부 내몰리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에 민주노총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등하게 그걸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민주노총에 대한 여러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정규직,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은 노동 운동에 있어서나 또는 변혁 운동에 있어서 주체로서 역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도 일부에서 내려지고는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물론 민주노총이 더 변화돼야 될 이런 내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 역할이 끝난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총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다. 저는 이제 거꾸로 그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날 비정규직 투쟁도 그 이전에 있었던 87년 이후에 노동자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이게 민주노총과 별개의 어떤 투쟁 동력이라든가 어떤 투쟁 전망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이 다시 만나야 된다, 결합돼야 된다, 공동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게 개국 대표성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고 세 번째 턴이 이제 관료주의 조합주의 문제인데 민주노총 내에도 관료주의와 조합주의 문제가 한참 전부터 문제로 등장을 해서 여러 논란을 낳고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료주의와 조합주의는 말하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아래에서 말하자면 노동조합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이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고정적이거나 필연적이어서 그렇게 완전히 고착화되거나 굳어진다. 이렇게 또 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동자 운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완전히 관료자 조합주의로 장악돼서 더 이상 말하자면 노동자 투쟁이나 노동자 정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노동자업을 버리고 어떤 또 다른 어떤 형식을 도모해야 될 거예요. 그럼 과연 노동자업은 버릴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동자업은 그런 양면성이 있지만 늘 어떤 특정한 정세 하에서 관료주의에 더 기울기도 하고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더 말하자면 의미를 갖기도 하고 늘 이런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바라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가령 이제 지난번 민주노총 말하자면 직선 일기 선거에서 실제로 어떤 그 조직의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우파나 중앙파처럼 그런 자기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던 한상균 어쨌든 그 선본이 직선 일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민주노총 사내 조합원들은 아직 특정 정파나 그다음에 관료주의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 김명환 집행부가 노사정 원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그 역시 대의원대에서 부결됐던 것도 그런 가능성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조합주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노동조합이 조합주의로 기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늘 경향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조합주의 완전 부착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보다 더 나은 말하자면 변혁적인 이 부분을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늘 그 안에 존재하는데 사실 그 노동조합의 조합주의 문제는 정치 문제하고 이게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어떤 그 좌파 세력이나 말하자면 사회주의 정당이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이 있다든가 사회주의 정당 없다 하더라도 진보 정당이 그나마 진보 정당으로서의 필요한 역할을 한다면 노동조합이 쉽게 조합주의를 가지 않고 그것과 정치적인 말하자면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든지 변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다. 따라서 이 조합주의 문제도 민주노총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자면 주문을 하더라도 올바른 주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좀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선별로도 정치 세력화 문제인데 원래 이게 이제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두 가지 핵심 사업이에요. 하나는 산별노조 건설, 또 하나가 노동자계를 돕다는 정치 세력화. 이 두 가지를 걸고 출범을 했는데 앞에 부분은 제가 그래도 좀 후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했지만 이 산별노조 건설 정치 세력화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노총의 그 조직이 말하자면 산별노조가 가맹된 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서구적 의미에서 실질적인 산별노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산별노조인데 실제 산별노조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일단 자본이나
권력이 산별노조 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컨대 산별교섭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상 한국사회 노동조합은 산별교섭이라는 게 물론 일부 교섭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무슨 진정한 의미의 산별교섭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쪽에서도 그 노동조합 형식이 산별노조라고 하는 어떤 이름은 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별 노조에 다 기초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기업별 노조도 대공장, 대사업장에 다 말하자면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의 산별노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산별노조 건설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보다 더 어려워요. 어려운 걸로만 따지면은 산별노조 건설하기가 정치 세력화는 거. 왜냐하면 정치 세력화는 이미 시도해서 민주노동당도 만들어내고 어쨌든 국회에도 10여 명 되는 의원단을 진출시켰지만 산별노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거의 지금 진전이 없어요. 그만큼 이건 오히려 더 거꾸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별노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별노조의 어떤 집중성보다는 노동자계의 정치 세력화에 집중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훨씬 나은 길이고 올바른 길이다. 산별노조는 당분간 현 상태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 답보 상태에 이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산별노조가 반드시 계급의식을 형성해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부족한 의미의 산별노조의 형식을 올바른 의미로 설령 채운다 하더라도 정치가 잘못되면은 이 산별노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산별조합주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고 산별관리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건 서구를 보면 이미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산별이 거기는 출발부터 산별노조인데 지난 100여 년 동안 산별노조를 했지만 거기로부터 어떤 정치의식이 형성된 것이 크게 우리가 봐서 도움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산별노조에 말씀드리는 거고 정치 세력화를 오히려 좀 강조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 20년 됐죠. 정치 세력화가. 근데 이것의 최종적인 실패, 그거는 실패를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디에 찾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그 진보정당 자신이 노동자 계급의 독자성에 기반한 정치, 독자성에 기반한 어떤 정치 활동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고 또 하나는 그 바깥에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투쟁에 있어서든 여러 가지 그 노동자 계급의 정치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에 있어서든 물론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에 있어서 말하자면 민주노총의 굉장히 정치 세력화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역할을 좌파가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둘 다가 안 된 거죠. 진보정당 자신이 자유주의 세력과 민주대납을 늘 중심에 두고 모든 역할을 했던 게 있고 그거를 말하자면 끊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만큼의 바깥에 그러면 사회주의 세력에 그만큼의 영향을 축적을 했냐. 영향 축적을 못했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정치 세력화가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지난 25년 동안에 민주노총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민주노총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역시 또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 강화와 함께 한국사회 체제 변혁을 위한 운동으로 민주노총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기서의 초점은 뭐냐면 노동자 내부 민주주의를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87년 이후에 노동자 투쟁이 가장 활발했던 대략 한 4, 5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노총 출범 이전 이 이전에 있어서는 노동자 내부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총회민주주의가 어느 노동자에서나 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때 총회민주주의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거의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이 대의민주주의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투쟁이나 교섭이나 이런 데 있어서 주체는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말하자면 한 4, 5년 동안은 이루어졌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한국사회 전체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거였고 그 당시 투쟁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요인도 왜냐하면 조합원이 투쟁에 있어서의 주체, 정치에 있어서 주체로 자기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간부들은 그
조합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사실 앞에서 일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었죠. 진전돼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냐면 당시에 한국의 민주노조는 말하자면 러시아로 표현하면 노동자 소비에트와 같은 거의 노동자 소비에트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제가 속세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그 뒤로 상당히 형해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조합원들은 말하자면 투쟁과 정치에서 주체라기보다는 투쟁의 동원대상으로 전락해 있어요. 그리고 교섭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사후적으로 그냥 추인하는 정도 이렇게 지금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조합원을 말하자면 노동조합에 있어서나 투쟁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주체로 재형성하지 않고는 현재 놓여 있는 우리가 투쟁의 과제를 뚫고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시 노동자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만이 민주노총이든 아니면 노동자 투쟁이 한국사회 체제 변혁을 위한 투쟁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부적인 이거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노동자 내부 민주주의가 사회와 동떨어져서 어떤 외로운 섬처럼 동떨어져 될 수는 없거든요. 사회 전체의 압력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노총이 어마어마한 지금 사회적인 압박과 압력을 받는 것에 놓여 있죠. 근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급하게 해서 또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면 더 갈수록 더 압박을 받을 거고 내부 민주주의를 더 안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압박과 압력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댈 곳은 어디냐? 그건 바로 조합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다시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재구성, 재투표를 해내지 못하면 외부적 어려움을 말하자면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성숙태 문제 해결에 민주노총이 전면적으로 이거를 자기 과제로 받아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 많은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의 한 15년 전부터 이미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노동자가 정치적인 어떤 그 주체로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성생태 문제를 자기 문제로 내면화해서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노동자 계급이 정치의 주체로 형성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정노보라가 연대를 해야 된다. 물론 연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말하자면 노동운동, 생태운동, 보라, 페미니즘 운동 이것이 주체가 각각 있고 각각의 주체가 그 다음에 연대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건 그것도 피할 수가 있지만 노동자 자신이 정노보라를 포괄하는 주체가 돼야 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대도 되게 어렵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말하자면 이것이 어떤 별개의 것으로 가까우는 이렇게 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운동 대중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태 문제나 여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거나 또는 그 운동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주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중 자신이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성생태 문제 해결을 조직의 전면적인 자기 과제로 삼아서 그거를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과제 하나로 이거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분단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의 과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 세계가 다 사회주의화가 됨으로써 그 자체로 사회주의 통일이 되면 그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그것보다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선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중들이 나서 동서독 받듯이 만약에 동서독 과정에서 서독의 좌파들이 우리는 통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통일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통일이 다 돼 있는 예컨대 선진 제국주의를 보면 거기가 통일이 안 돼서 노동자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민족으로 분열돼 있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만약에 한국 사회가 한반도가 통일 한반도가 어떤 사회 구성체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까운 그 시간 속에서 보면은 통일 한반도가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사회적 통일이 될 거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 그 이전에 어떤 통일된 형태가 우리한테 닥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거부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동북아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서 본다면 이제 좌파도 한반도 문제 왜냐하면 이 한반도 문제의 민족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계급 문제의 외화된 형태거든요. 이게 민족 문제가 별도로 존재하고 계급 문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은 있을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세계사를 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예컨대 노자 대립의 연속선상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재 한반도의 이 분단된 이 현실을 오히려 좌파가 나서서 이 분단의 현실의 성격이 뭐고 원인이 뭐고 이것 해결 방안이 뭔가를 저 같으면 진작부터 사실 이걸 했어야 돼요. 그런데 좌파 자신도 사실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약간 각각의 것을 놓은 측면이 있고 특히 우파 같은 경우는 더 그랬죠. 이들은 민족 문제 해결을 더욱더 계급 문제 해결과 분리시키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계급 문제 해결하는 건 어렵다라고 이들은 더욱더 그렇게 갔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거울 현상이 있어가지고 상호 각각의 민족 문제, 계급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분리시켰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가 앞장서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이루기 위한 이 부분에 나서야 되고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역시 전면적인 자기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민주노총에도 보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일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통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민주노총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컨대 민족주의 세력들의 사업 어떤 방식이었고 나머지 세력들은 그게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들만 그래서 매년 8월 15일 되면 8.15 행사를 그들만의 행사로 늘 해오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민주노총 전체가 한반도 문제 최근의 정세로 말하면 북핵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 주체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주장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이걸 철회하라라고 하는 거를 한국 노동자 계급이 나서서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와 관련된 건 저의 다른 글에서도 좀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 제2의 새로운 정치력화 운동을 펼치자라고 하는 건데 현재 그 민주노총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 그 직선 1기 이전까지 그 민주노총이 초기에 민주노동당 건설 운동을 견인을 했죠. 그때는 진짜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거꾸로 민주노총이 이제 당시 민주노동당 그 뒤에 민주노동당이 분열되어지는 현상이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거꾸로 민주노총을 향해서 역전되는 말하자면 정치적 우위에서는 이런 상황이 잠깐 있다가 민주노동당이 이제 분열되어지면서 민주노총이 했던 게 뭐냐면 민주 대연합을 해라 또 진보 대연합을 해라 라고 하는 걸 계속 민주노총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게 다 이제 실패한 거고 그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이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어떤 정치 세력화를 하는 거를 진보 정당을 향해서든 또는 좌파를 향해서든 주문하고 촉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상균 선거 때 한상균 지도부가 진보다원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노총이 진보 정당을 하나의 진보 정당으로 만드는 거를 제1의 과제로 더 이상 삼기 어렵다. 그렇게 삼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진보당 각각의 진보 정당을 민주노총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민주당부터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아래로는 그러니까 민주당 위로는 아니지만 그 아래의 진보 세력들은 다 인정하는 진보다원주의를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뭐냐면 여기서 진보다원주의는 어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현실이 그러하니까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진보다원주의를 현실을 그대로 놓고 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민주노총이 갈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민주노총이 오히려 거꾸로 정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표현해서 제2 정치개혁화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그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대연합을 이끌어내야 된다. 민주노총이 오히려 연대연합 정치를 정당들에게 촉구하고 그거를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민주노총이 다시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당을 무조건 합쳐라. 이런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선거 정치, 우회 정치, 제도 정치죠. 제도 정치와 관련해서 진보 좌파의 말하자면 포션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포션을 키우지 않고 진보 정치가 클 수도 없고 또 좌파 정치도 성장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 포션을 키우는 걸 통해서 자기 정치를 말하자면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하자면 대선과 총선이 있는데, 대선에서는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기초로 해서 또 그 바깥의 대중조직과 진보 좌파에 동의하는 대중들을 다 규합하는 적어도 최대 150에서 200만에 이르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진보 좌파 모든 부분이 대선에서 이 안에서 경선을 통해서 진보 좌파 단일 후보를 말하자면 선출해내는 이 정치 과정을 저는 필요하다. 이게 말하자면 그 농자 정치학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기묘한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민주노총이 그 운동을 앞장서서 펼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고, 그 뒤에 총선과 관련해서는 연대연합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연대연합 정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과거 민주농당 형식도 아니고 또 지금 있는 정당들을 하나의 단일정당으로 묶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일정한 그 정당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예컨대 이중등록제를 우리가 쟁취를 한다든가, 설령 이중등록제가 아니어도 어떤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적인 형식의 연대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독자성을 각자 다 유지하고, 일상적으로는 총선에서는 역시 연대연합에 의한 말하자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얼마든지 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택하고, 그러니까 선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투쟁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과 함께 공동투쟁 단위를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투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공동투쟁을 형성하고, 만약에 입장과 관점과 요구가 다른 거는 각자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각자 하고 같은 거는 결합해서 하는, 말하자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언제까지 이거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연대연합 정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 사회 전체 계급 세력 관계, 그러니까 제도 정치 수준에서 보수 정치, 자유주의 정치, 좌파 정치 또는 진보 정치가 3분할 될 때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정치 세력이 집권을 둘러싸거든,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거든, 승리를 서로 다툴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저는 연대연합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좌파 입장에서는 자기 내부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그 내부 조건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역시 다중우에서 좌파가 정치적 우위를 획득할 때까지는 이 연대연합 정치를 가져가야 된다. 좌파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좌중우 사이에서 자기의 어떤 독자성과 정치적 주도성을 저는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 동떨어져서 바깥에서 별도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정당이든 사회주의 연합정당이들을 건설하려고 하는, 만약 이런 정치적 경로 과정을 겪는다면 갈수록 더 말하자면 힘도 잃을 거고 훨씬 왜소화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노동자 계급 대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좌파는 민주노총 조합은 전체를 향한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속에서. 근데 이 바깥에서 하게 되면은 소수의 활동가들의 접촉면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100만 조합원을 향한 접촉면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좌파가 그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좌파가 오히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연합 정치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3기 선거로 관련해서 바로 그런 것의 출발로서 이번 직선 3기 선거를 필요한 하다면 좌중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좌중우라고 하는 렛대를 빼버리고라도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세력이 하나로 모여서, 그러니까 그거는 좌파에서도 올 수 있고 중앙파에서도 올 수 있고 우파에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추진단을 꾸려서 여기서 바로
후보를 내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꼭 정파적 연대 연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치적 내용에 동의하는 그것이 연대 연합이잖아요. 기존에 자기가 속했던 정파는 다르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동의할 수 있고 자기가 이런 운동을 펼치는 주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세력이 모여서 하나의 말하자면 후보군을 얼마든지 형성할 수도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자동호가 모두가 이걸 받아들이고 앞서 얘기했던 2020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대통령 후보 좌파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다른 대중조직과 진보 좌파를 지지하는 일반 대중들까지 포함하는 이거를 민주노총이 앞장서 하겠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은 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실력껏 경선을 통해서 여기서 후보로서 선정이 된다면 나머지 진보 좌파 세력이 그 후보, 그 정당을 중심으로 예컨대 대선을 치를 수 있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죠. 100%라는 건 없는 거니까 가능한 부분까지 말하자면 공동을 하는 거고 생각이 다르면 그건 각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비판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니까 그건 그것대로 자기 운동을 하더라도 전체 선거에 있어서는 공동을 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는 공동으로 우리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 거니까 그거를 말하자면 저는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서 핵심적으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은 2022년이 지금 대선인데 매번 선거가 중요하지만 2022년 대선이 갖는 어떤 그 정치적 역사적 성격을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걸 생각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선거고 시간적으로도 거의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 선거 끝나면 12월이고 내년 1월에 출범하는데 2022년 5월이 대선이에요. 그러면은 2021년 말에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거의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노총 선거가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쟁점화되고 또 논의되고 고민되는 이런 선거가 됐으면 했던 게 저희 바람이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면 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아쉽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